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에스더와 함께 이렇게 국민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용희 교수님, 정말 참 긴박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는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뭐 극복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일부는 대한민국 위기가 이제 우파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라고 안심하고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약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체제 위기가 심각한데 이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도 약체고 또 민간 세력도 지금 제대로 된 조직화된 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기독교만이 지금 이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데 현재 이 기독교가 종교분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족쇄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교회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십자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군병들이 족쇄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 빨리 이 족쇄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준 사명을 이제 제대로 감당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현 대한민국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정세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 이것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현 정세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하죠. 좌파들의 모든 진지가 좌파 중심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기울어진 상태를 넘어 전복된 상황입니다. 뒤집어 엎어졌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정치 분야를 한번 보자고요. 이미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그 어떤 정책을 펴는 입법부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그게 막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그냥 고속도로로 질주하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체제를 이미 5년 동안 뒤집어 왔습니다. 입법부 장악당했지요. 행정부 5년 동안 그렇게 공무원들부터 자기들의 사람을 다 곳곳에 심어놨죠. 그 다음에 사법부 어떻습니까? 사법부도 이미 판결을 보면 이미 그들의 어떤 법조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건 이미 삼척동자도 지금 다 아는 상황이죠. 언론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더니
그거를 가짜로 꾸며가지고 MBC에서 막 뒤집어 씌우고 하는 그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니 뭐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아무리 해도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엎어진 그런 언론 상황이 이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교조에 장악당하고 교육만 장악당한 게 아니고요. 교과서 자체가 이미 뭐 인민민주주의, 인민이란 이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마을 같은 데서는 이미 뭐랄까 할까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 곳곳에서 정규 학교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사상을 가르치질 않나 이런 상황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분야, 특히 문학의 쪽, 영화, 드라마, 뭐 그다음에 소설 같은 작가 분야로 가면 뭐 그거는 극심하기 이를 데 없죠. 이문열 작가가 그랬습니다. 문학 쪽에 관한 한은 좌파가 9대1 아니면 10대 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드라마, 작가 모든 분야를 볼 때 이미 그것은 완전히 다 뒤집어지기를 이미 오래됐다고요. 지금 이런 모든 분야를 보면 이거는 뭐 거의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좌파 세력이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경제 분야는요, 원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이 경제 분야 아닙니까? 기업. 그런데 삼성이든 현대든 뭐 SK든 할 것 없이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민노총 아닙니까? 결국은 강력한 민노총과 같은 노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경제계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라고 보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누가 갖고 있나? 노조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디 하나 그들에게 장악 안 당한 어떤 진지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왜 뒤집어졌다, 전복됐다고 하느냐 하면요. 이와 같은 완전히 압도된 이 상황에서 문재인 5년 동안요. 이것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바꾸려고 하다가요. 그건 기독교계 우리 에스더에서도 노력 많이 하셨지만 2018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을 때 기독교계가 반발을 막 했죠. 이거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뭐로 바꿨습니까? 사상의 자유로 바꿨잖아요. 사상의 자유로 바꾼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마음껏 선전하고 홍보하고 조직화하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같습니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헌법이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죠. 이런 헌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기독교회가 적극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 헌법만은 저지가 됐어요. 만약 그때 헌법이 통과됐더라면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서 끝장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좌파를 비판하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분은 뭡니까? 헌법 수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수호하겠다면서 지금 시위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때 헌법이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비판하면 뭐냐면 헌법을 비판하는 반헌법적 세력이라 해가지고 제거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체제가 바뀌어버리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이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헌법이 바뀌는 순간에 헌법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돼가 우리가 아주 중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체제가 바뀐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적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요. 대신에 뭐냐, 2020년도 4월 총선에서 180석 이상이 됨으로써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이 몇 개 바뀌었냐 하면 다 이렇게 토탈로 확인해 보니까 4,025건이 바뀌었습니다. 4,025건. 법 한 개만 바뀌어도요. 그 법 안에는 1조, 2조, 3조, 4조 뭐 20개든 30개든 간에 이 법 한 조항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대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법 한 조항만 해도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4,025건이 바뀌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우리 갈빗대 속에 그다음에 허파 속에 심장 속에 뇌 속에 막 그냥 대못이 막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합법화하고 모든 분야의 좌파의 장악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고요. 그런데 단지 마지막 작업들을 하다가 정권을 뺏겨버렸어요. 실수로. 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서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을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늙은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신 그 많은 우리 애국 성도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가지고 저항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부정선거를 딛고도 이렇게 정권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은 제가 예를 이렇게 들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다가 바로 이제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떻게 하다가 나뭇가지를 잡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제 그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반쯤은 그냥 씹힌 상황, 겨우 목숨을 건진 상황.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이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안 됩니다. 이미 제가 그러잖아요. 곳곳에 다 대못이 4,000군데 이상 박히면 우리 몸이 정상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전복됐다고 보는 겁니다. 전복되고 사실 전복이라는 말은 전복됐다는 말은 사실은 사실상 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전하게 지켜지는 거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체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의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속성에 너무나 얼마나 많이 빠져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4,000건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법이 되죠. 근데 위법이 되어가지고 위법이 되는데 법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준법,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바뀐 법이 뭐냐고요? 사회주의의 유사한 법들이 많아요. 지금 그거를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준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말하면요, 이와 같이 잘못된 법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까지를 해야 우리가 정상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첩첩산중 넘어야 될 길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등장했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70몇 년, 80년 이제 가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도 약체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정책을 제대로 안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한 잘못됐을 때는 비판을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눈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로 비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기울어진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 정부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더라도 현재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는 아마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를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은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의 힘도 강했지만 좌파 세력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할 때 혹시 좌파들이 비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좌파들이 그렇게 물어뜯는데도 우파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까고 그냥 저 화제에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좌파들의 조직력을 보십시오. 민노총, 정교조, 뭐 무슨 우리가 광우병 파동 때 참여했던 단체가 1,800개 단체예요. 민노총, 정교조를 포함해서 1,800개. 자,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우파 단체들이 힘이 있나요? 조직력이 있나요? 그렇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정부 까는 데만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 정부가 안 그래도 힘이 없고 의식도 없는 이 정부가 이제 우리 응원하는 사람마저 까니까 참 더욱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뭘 할 건가. 일단은 이 정부가 탄생해서 5년 동안 연기된 것 감사하다. 지금 이 5년 동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절대로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절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죠. 물론 여론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요, 우리 우파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건데, 왜 이탈했냐 하니까 실망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탈한 만큼 뭐냐면 이 정부는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하이에나들이 물어뜯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로 이제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판은 해도 됩니다만은 이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무원 상태는 어떠냐?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들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요, 워낙 강력하게 끌고 가니까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가요. 근데 우파 정부가 딱 장악하면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열중시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상태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걸 다 보면 정부가 강력하게 끌고 가지도 못할 뿐더러 공무원들의 의식 자체가요, 우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한테 이렇게 충성할 때는 항상 당근이 오는데 우파한테 충성해가지고는 당근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파 정권 때는 별로 충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 움직이지, 경찰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막 이 대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뭔가 고쳐야 될 이 체제를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고치게 해야 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비호감 많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은 지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 공작과 남한 내에 있는 종북 세력이 합세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우파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조직화도 안 돼 있죠. 좌파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탄핵으로 간다. 김건희 특검하자. 윤석열 탄핵하자. 막 지금 이번 10월 22일 날 지금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부터 광화문, 대진년이라고 한총련 후신 있죠. 대진년하고 이런 좌파 단체들이 벌써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하고 경기도 쪽은 수원에서 하고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막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서서 불을 떼기 시작하다가 10월 22일 날 한번 큰 행사하고 11월 달에 민노총회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요 가만히 놔두면은 완전히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광화문에서 이번에 8.15 때 10월 3일 행사 때 저기 제가 연설도 했습니다만 어디입니까? 세종대왕에서 시청을 지나서 남대문까지 그냥 쫙 이어졌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위기가 진짜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지금 그렇게 느끼고 이제 막 제가 연설하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봤더니 그 의분, 그 앉아 있는 분들이 막 이 반응을 하는 거에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걸 이분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을 붙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앞으로 이 내전적 상황에 돌입하면 군대가 소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군대의 마음, 군인들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 전쟁에 임해야 하고 이거는 막 총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생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이와 같은 동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 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과 같은 촛불 시위가 재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저는요 2002년도 효순 미선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반미 시위 이제 의정부에 있는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서 치여 죽은 사건을 가지고 2002년도 그때 200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저도 이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빨간 티를 입고 붉은 악마 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었어? Be the Reds 해가지고 이거를 말하면 같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축구를 응원하자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빨갱이가 되잖아요. 이런 거죠. 거기다 빨간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서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지 않습니까? 오 필승 코리아, 코리아 할 때 그게 KOREA가 아니고요. COREA입니다. COREA.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문구가 생각날 겁니다. COREA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고려 연방제 할 때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마지막 날 경기장 위에서요 큰 왜 그 뭐라 그럽니까? 응원할 때 응원단들 위에 이렇게 현수막이라 그러냐 그게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꿈은 별표하고 이루어진다. 빨간색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 4강하고 막 이 기쁜 마음이 이제는 세계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뭐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문재인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제주도 2020년도 제주도 4.3 사건 추념식에 가가지고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죽음과 마주했고, 먼저 꿈을 꾸었다. 무슨 꿈? 공산화의 꿈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꿈이라는 데다가 다 이게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너지를 600만 명의 거리 응원의 그 뜨거운 열기를 에너지를 이제 바로 몇 달 뒤에 12월 달에요. 11월 말에 무죄 판결이 의정부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자 어떻게 장갑차로 어린 여중생들을 둘을 죽여놓고 그 운전병한테 무죄 판결을 내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로 나서서 12월 달을 완전히 그 광화문을 촛불 시위로 뒤덮었죠. 자, 그때 이후 그게 바로 대중 투쟁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반미 시위였죠. 자, 그때부터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 시위, 2005년도는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시위,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시위, 2016년도 어떻습니까?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장악으로 꿈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됐고, 이제 만약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것만 면하감해도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몇 번의 촛불 시위를 보면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대중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반미 그다음에 우파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계속 대중들한테 불러일으켜 가지고 소재를 다 찾죠. 하나는 효순 미선이라는 죽음을 가지고 했고, 2008년도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가지고 또 했고, 그다음에 세월호를 가지고 하거나,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 하거나, 대중을 분노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소재만 생기면 그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일단은 또 그거는 용도 폐기했다가 다른 또 사건을 가지고 또 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했던 발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해보고 만약에 됐더라면 그것까지 확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거는 또 안 되니까 미국이 그게 아니더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수면 아래 내려갔죠.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김건희로 하다가 또 다른 거로 합니다. 계속 하다가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시위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항상 종북 세력한테 이 지령을 내리고 또 협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도대체? 하면 모든 시위에는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때는 뭐가 있냐? 여중생 범대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거기서 모든 컨트롤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2008년도 광우병 때는요. 광우병 대책이라는 그 임시 컨트롤 타워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이끌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근혜 탄핵 때는 또 박근혜 퇴진 투쟁 그 어떤 퇴진 투쟁 운동인가 이런 단체가 또 만들어져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어디서 지금 사무실을 차려가 그걸 모든 시위를 이끌어 가느냐 하면 민노총 건물 12층 거기서 전부 다 그런 행사가 딱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다 선수들을 호출합니다. 민노총에 있는 선수, 정교조에 있는 선수, 각종 단체들의 선수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 모든 시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를 딱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다 그런 단체들이 각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발적인 시위인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동력이 오려면요, 일단은 버스도 대절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촛불도 사야 되죠. 촛불 준비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잖아요. 밥도 나눠주지, 그죠? 야식도 해주지요. 또 술까지 줘야 되지, 안주도 해줘야 되지. 거기다 뭐 해야 되나 들고 막 이래 하는 거 있죠. 이게 그 전단지 같은 거부터 해가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용품 거기다가 뭐 그다음에 몸에 두르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시용품들이 이미 사전에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예, 무대 꾸미는 게 그 돈이 한두 푼입니까? 마이크부터요. 지금 정광 목사님 이번에 8월 15일 그다음에 10월 3일 행사했다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한 100억 정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금 그것을 매주마다 하고 매일마다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며 제가요 그 박근혜 탄핵 퇴진 투쟁을 할 때 그 민노총 그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JTBC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 2016년도 10월 24일.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더니 벌써 이거를 퇴진 투쟁을 일단 인화시키려는 막 그런 내용들로 막 가득 차더라고요. 자, 첫 촛불 시위가 10월 29일 날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이미 시위를 할 때 필요한 뭐 이런 디자인된 거 있잖아요. 예, 막 이 종이에 이렇게 각종의 어떤 시위 용품들이 디자인된 게 쫙 이미 선수들이 다 디자인해 놨더라고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 시위 용품을 인쇄하는 인쇄 업체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소위 시위 산업이라 그럴까? 그게 뭐 현수막,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촛불부터 해가 막 파는 산업들이 인터넷에 완전 도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시위가 하도 많아서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이미 센터가 만들어지고 시위 용품을 하는 디자인이 되고 그것을 인쇄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눠주는 모든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런 시위를 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분노해서 나왔는 거로 알고 있지만 다 이거를 선동하고 이끌어가고 이것을 하는 모든 컨트롤 센터에 의해서 이게 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하라,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하라는 이 어떤 시위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얼마 동안 할 거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사사건건 생길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면요, 5년 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은 탄핵돼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계속 집어넣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국민들은 야, 그건 사실이네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은요, 다 선동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와 같은 심리전에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맞대응 심리적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세력과 싸우지 않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몰라라 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로 가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봐줄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는요 5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정동영 후보보다 500만 표를 더 이상 얻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하자마자 2개월 만에 바로 이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지고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눈물을 질금질금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중도 실용론이라고 타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엄청난 적폐들을 다 묻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직 내에 그 두 정부가 심어놨던 적폐들을요 하나도 청산 안 하고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교도소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추종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다 앞장섰잖아요. 그 결과가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냐고. 다 같이 당하게 돼 있다고. 절대로 그들과 타협을 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잠시 이용당할 뿐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청산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소위 말하면 촛불 시위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갖가지 도구들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 만약에 흔들다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헌법의 틀 내에서 뭐 탄핵을 하는 쪽으로 지금은 일단은 발동은 그래 걸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이제 이 탄핵을 할 때요 처음부터 탄핵 추진을 안 했습니다. 자, 1차 촛불 시위가 2016년도 10월 29일 날 첫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2차 촛불 시위가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에 11월 3일 날 박원순이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 시위 현장에 나와서 앞으로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존의 박근혜와 이런 어떤 헌법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틀 뒤에 있는 11월 5일 날 처음에 그 시위 광장에 어디입니까? 서울시청 앞에서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문구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혁명하다가 혁명을 안 하고 탄핵 쪽으로 합법적 헌법의 틀내로 선회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새누리당 내에 있는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선회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위를 하다 청와대를 넘어가 담을 타넘어 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2차 촛불 시위에 바로 그런
기운들이 저는 관찰해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더라면 결국은 혁명 정권이 세워지는 거고, 혁명 정권이 세워지면 헌법의 기존 틀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혁명 정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무수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뻔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12월 10일 날인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의돼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를 에워싸고요, 촛불 시위대가 국회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통과해가지고 헌법재판관 넘겼더니 헌법재판관들이 저거를 왜 우리한테 또 넘기는 거야, 공을. 그러면서 8대 0으로 또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한테 공이 넘어갔을 때 12월 17일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인용을 안 하면, 그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 틀례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합법적 틀로 하다가 안 되면은 바로 혁명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때요, 지금 무슨 책이냐 하면은 민노당 내 관련 어떤 연구소 같아요. 연구소에서 만든 이제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저 광화문에 있는 시위 현장에 가서 그걸 샀다고요. 사가지고 척척척척 넣어봤죠. 봤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된 딱 그 시점에 만든 문건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좋은 어떤 상승기를 움켜쥐자. 그러면서 이제 혁명,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전의 문건이군요. 고전의 문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조금만 놔두면은 그냥 자연히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굳이 왜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런데 정권 연장을 막으려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하는 의회주의적인 방법은 안 된다요.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을 쟁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내에서 탄핵이라는 걸 했지만 지금 이 배후에 그거를 생각했던 사람은 항상 혁명을 통해서라도 악착같이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냐면 2024년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냐, 총선에서 만약에 선거라는 방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자기들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면 혁명적 방법으로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지금 방심하면서 뭐 잘 될 거야, 우리 그때 가서 뭐 다 국민들 좀 찍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혁명 정세,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출동할 태세를 갖출 때만이 이 혁명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체제를 공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5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착각을 하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은 혁명을 통해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민주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는요, 혁명이 아니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고 법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꾸면서 사회주의 체제 서서히 바꿔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혁명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로 가나, 그거를 공산주의라 합니다만 공산주의자 방법으로 가나, 또 합법적 방법으로 가나, 그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유재산은 없고,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최악의 사회주의 체제는 똑같이 추구한다. 그래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공산주의 국가도 항상 만들 때는요, 그냥 무대뽀로 막 피를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법률이나 합법적 방법, 선거적 방법, 정당의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북한이 정권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 때는 다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때 보면 토지개혁령, 그 다음에 무슨 중요산업 국유화령, 전부 다 재산을 뺐을 때, 토지를 개혁할 때 다 법령을 가지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혁명으로 해야지, 이거는 공산주의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혁하는 것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고 있다는 이 생각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4천 건 이상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재명 이제 시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돼 가지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 이 양반이 9월 30일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 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장해서, 기본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이번 기본 사회는요,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라 그러면 말하자면 그게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로 가겠다. 이 체제를 대전환하겠다.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법률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미 토대를 다 닦아놓은 그 바탕 위에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분야에 다, 이 기본 소위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로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 민노총에서도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주택의 50%를 국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일단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지금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체제를 바꾸고 지금 마무리를 더 가속화하겠다, 마을도 장악하겠다는 시도는 지금 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는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예측한 바대로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 당이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고 지금
이상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태영호 의원, 이 양반이 지금 저는 최근에 그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TV 그 프로그램을 국민들한테 수신기 없이 위성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태영호 의원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그동안 오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난 5월 달에는 권영세 후보자 청문회 때 문재인을 특사로 대북 특사로 보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5일 날 뭐라고 했냐면 북한 방송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방을 하자. 아니 대한민국의 방송을 북한 사람들도 보게 하고 또 북한 방송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보게 한다고 해도 위험할 건데 왜냐? 북한은 사상적으로 투철한 어떤 그런 통제 체제고 우리는 지금 막 정신이 모든 게 자유롭게 돼 가지고 지금 좌경화 비율이 젊은 사람들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개방을 해도 우리에게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을 텐데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한테만 지금 개방을 하자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을 몇 번 만났어요. 국회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강남에 가서 사무실에서 만나고 했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거를 좀 주민들한테 알리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거부적인 의사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거부적인 의사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해가 자치위원들을 좀 모아놓고 했더니 굉장히 수강 태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뭔가 지금 의식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그때 좀 느꼈는데 최근에 일련의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태도가 불량한 게 아니고 상당히 북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국성 씨라고 여러분 여기 와서 강의 한번 했었죠. 그분 오늘 저하고 방송을 우리 같이 하면서 막 얼마나 열불을 내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호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지금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실제 위성 없이 일반 TV로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정책을 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이 지금 저 국정감사 보고장에서 이렇게 불쑥 발언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미 지난 7월 달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말을 했더라고요. 벌써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이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언론과 출판, 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미 이거는 이 정부가 이미 협의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요 돌았다고 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추진했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막 길길이 날뛰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겨우 이거를 정권을 바꾼 윤석열 정부에 내에서 지금 이와 같은 독가스를 대한민국한테 퍼뜨리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든 주체 세력이 누굽니까? 주사파라고 할 수 있죠. 주사파의 1세대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82학번입니다. 그래서
운동권에 관한 책 중에 파리들의 노름이라고 해서 82 학번들의 혁명 노름이라고. 근데 82 학번입니다. 지금 김영환이라든가 이 모든 주사파들이 대 1세대가 82 학번입니다. 82학번, 제가 79학번이거든요. 79학번인데 그 제가 4학년 때 얘들이 1학년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악성 혁명 노름에 빠지게 됐을까? 하필이면 왜 82학번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82학번이 입학하던 그때 82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뭐를 했냐면 이념서적 해금 조치를 내렸어요. 전두환 정부가. 이념서적이라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관한 마르크스 사상이니 뭐니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이념서적 책들을 마음껏 출판하고 서점에서 사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이런 책들은 절대 출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복사본으로 그저 또 그냥 아름아름으로 복사해가 돌리거나 아니면 필사를 해가 돌리거나 했으니 전파 속도가 느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점 앞에서, 대학 앞에 있는 서점에서 마음껏 사도록 해놨으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막 그냥 이념 서클에서 돌려보면서 막 책을 읽고 했으니까 얼마나 양산되는 체제로 만들었겠냐고. 제가 민혁당이라고요, 1991년도에 김영환이가 이제 북한 갔다 와서 만든 혁명 지하당인데 그 민혁당에 있었던 사람한테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군대에 갔다가 끌려갔다가 85년도에 군대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대학가에 복학해 보니까 천지개벽된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왜 천지개벽된 느낌이 들었냐 하니까 그동안에 어렵사리 읽었던 이런 책들이 이제는 뭐 대학가 서점에서 마음껏 사볼 수 있게 됐더라는 거지.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도 있나 싶더라는 거지. 근데 전두환 정부는 왜 그런 또라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니까 그때 있는 그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자익운동을 하냐? 아마도 호기심 때문일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마음껏 읽게 해주면 호기심이 없어지면 에이 읽어보니 재미없네?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할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책을 만들어주면은 그 호기심이 없어져 가지고 공부할 거라는 그 순진한 생각은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결국은요 정책을 할 때 그때 많은 양동환 교수님 같은 이런 사상 전문가들 안 낸다. 학생들이 지금 뭐냐면 이 사상에 대한 면역 체계도 안 갖춰진 상황에서 이 독극물 책을 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강행돼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대학생들이 그런 책들을 읽고 문건들을 돌려보면서 이념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정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잡아다가 구속시켰다가 또 그걸 풀어줬다가 구속시켰다 풀어줬다가 하면서 독성만 키우고 또 교도소를 넣었으면은 1인방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같은 교도소에다 대전교도소에 다 몰아넣고 광주교도소에 몰아넣고 해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회하고 책 돌려보고 그 학교에 나와가지고는 전국으로 다 또 퍼져가지고 다 그 노하우와 인맥을 다 또 구축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그래서 지금 현재 주사파라든가 이런 운동권 586 운동권은요 전두환 키즈라고 그래요. 전두환의 새끼들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것들을 절대 왜 박정희 대통령 자신 또 중앙정부부에 있는 직원들이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전두환 정부를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하고 잘한 것도 있는데 사상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이런 얘기 뭐 길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두환 정부는
정말로 이 치명적인 실수는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정의사회 구현이라고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그 이전 정부가 불의사회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부 다 막 그냥 족친 거야. 삼천교육대.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지금 좌익 세력들이 쫙 뿌리를 내릴 때 그거를 청산하고 교육을 시키고 잡아 넣어야지. 왜 그런 딴짓을 해가지고 좌익 세력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이 가속화되도록 하느냐고요. 그때 중앙정부, 물론 대통령을 시해하는 그런 잘못 때문에 그거는 김재규의 잘못인데 중앙정보부의 상급 이상을 다 싹 몰아내버렸어요. 그때 간첩 잡고 좌익 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일거에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동안요, 중앙정보부는 올스톱했어요, 업무를. 그때 대남 공작이 얼마나 많이 간첩들이 들어왔겠냐고요. 바로 그게 전두환 정부를 완전히 운동권의 세상으로 만들게 되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상에 대한 몰이해. 자, 그 결과로 이념서적을 해금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타를 입었다는 걸 우리 다 알게 된다면, 지금 북한의 대남 방송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앉아가지고 북한 방송을 튼다면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북한 방송을 보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겠죠. 국민 다 넘어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미 좌경 언론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또 이 정교조 교사의 영향을 받아가 이미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상을 상당히 심있게 이미 많이 세뇌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북한에 바로 직수입된 것이 바로 그냥 햇볕을 쬐버리면요,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금 이 정부가 노름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요, 절대 좌시할 수 없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절대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지금 휴전선을 무너뜨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건요, 심리적 휴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안 그래도 지금요, 젊은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의 오염에 의해 가지고요, 북한 체제로 통일하자는 세력한테 지금 정권을 지금 표를 막 던져가 대선에서도 막 넘겨주고 하는 방국에 많은 국민들이 북한 방송을 직수입한다면 이제는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핵을 가졌다 해도 이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건요, 바로 김정은이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태용호, 그다음에 권영세, 이거는요, 망고의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마을 문제를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 주민자치회가 1200군데 정도 지금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로는 통과가 저지됐습니다만은 지금 안 되니까 우회적 방법으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3,500개 마을 중에 3,500개 읍면동에서 한 1,200개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시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1,200개 아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곳도 실상은 좌파 주도형의 주민자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구조 전체 읍면동이 이미 좌파들이 장악하는 생태계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에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교육을 하는 모든 읍면동에 있는 교육을 다 기관을 통합한다든가, 또 좌파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는 컨트롤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마을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거를 만들어가 그거를 또 전부 다 좌파 생태계에 이제 운영 그거를 확산하는데 이제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치경찰제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경찰 보고 있죠. 경찰이 한 1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2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국가 경찰이 한 7만 얼마나? 그 다음에 자치경찰이 한 4만 몇천 명쯤 된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모든 게 국가 경찰로 운영됐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치 경찰이 4만 몇천 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파출소 있죠, 파출소는 다 자치 경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하부에 있는 경찰 조직망은 자치 경찰이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찰서 안에 보면은 국가 경찰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치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 경찰 업무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냐 하면 시도지사 있죠. 서울시, 인천시 뭐 이렇게 경기도 지사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들을 다 컨트롤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치경찰이 주로 이제 뭐 생활 안전에 관한, 그 다음에 뭐 학교 폭력이니 가정 폭력이니 이와 같은 주민 밀착형 업무를 담당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경찰이 과거에는 좀 국가 중심의 뭐 수사라든가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주민들의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아주 친절하게 해주는 경찰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경찰위원회에 있는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요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 위원이 7명이에요. 7명인데 이 위원 7명을 누가 추천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누가 추천하는 하니까 첫째 시도의회에서 2명 추천, 그 다음 시도지사가 1명 추천, 시도교육감이 1명 추천,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그 시도의회라든가 시도지사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이 많았습니까? 국민의힘당이 많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었죠. 서울시의 경우는 국민의힘당이 한 7명인가? 100명 정도 되는 서울시 의원 중에 90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그때 2018년도에 그때 아시죠?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에 해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렸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다가 교육감이 다 뭐 친정교적인 좌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부분이요 경상도 일부하고 뭐 빼놓고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나 뭐 이런 게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회 2명 추천, 도지사 시장이 1명 추천, 자, 그다음에 교육감이 1명 추천. 이미 7명 중에 4명이요 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가 뭐냐면
한 명은 인권 전문가를 넣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시도경찰위원회가 이미 좌파들로 들어간 것은 이미 불문가지다. 그런데 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담당함에 있어 가지고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부에 있는 경찰관들이요, 이 시도경찰위원회의 영향을 받아요,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보는 이제 경찰들은 다 좌파들의 손아귀에 일단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게 대통령 선거에 이긴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좋게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사람들이 그 무리수를 떠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검수완박했죠. 검찰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완전 박탈해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넘긴다는 그 법을 무리하면서 통과시켰잖아요. 왜 경찰한테 넘기려 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경찰의 하부 조직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 경찰한테 주는 무리수를 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금 은평구에 있는 어떤 그 한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뭔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항의성 질문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가가 직원한테 주민자치회 뭐 이런 문제 있지 않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요 같은 건물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는 같은 건물에 있다. 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주민자치회장이 딱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딱 보더니 자치회장이 딱 보더니 이미 행색이 항의 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딱 말을 놓더래요. 그러면 이 찾아간 사람이 흥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둘이서 막 촬영을 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경찰을 불렀더니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파출소 직원이 온 거야. 파출소 직원이 왔더니 신고한 사람한테 당신 뭐 땡을 불렀냐고 막 윽박지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공무집행방해로 보고했다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같은 건물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과 자치회장이 점심마다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거겠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친해집니다. 자, 옆에 있는 파출소장하고도 같이 또 저녁마다 술 한잔 먹을 수 있죠. 왜? 동네 유지니까. 그것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친밀해집니다. 그래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좌파 마을 활동가가 주민자치회를 마을 활동가가 장악하면요, 이미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지배 서클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들의 마을 공화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오랫동안 놔두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요, 짧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자, 미군은 언제 들어왔냐면
선발대가 9월 6일 날 들어왔어요. 8월 15일 해방되고 8월 16일부터 이미 조선공산당부터 해가지고 이미 여운형이가 건준을 만들고 전국의 건준 지부를 20일 만에 다 완성했어요.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여운형이가 이제 소위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고 이미 이제 건국 준비를 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만든 건데 이게 좌익이 주도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미군정이 선발대가 온 9월 6일 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완전 골수 좌익 박헌영이가 미군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뭘 만들어야 했냐, 미군이 오기 전에 먼저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만들자 해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요. 그리고 전국에다가 건준을 흡수해가지고 전국의 건준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다 바꿨어요. 읍면동에다가 통치기구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볼 때 미군은 안 들어왔고 일본은 이제 물러간다 하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사무소 역할을 하니까 이게 합법적인 정부의 그 기구나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는데 미군이 와보니 이건 뭐야? 이미 정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저끼리 막 그냥 행정 서비스를 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안 돼. 정부를 참칭하지 마라. 정부 행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군정이 합법적 정부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러면서 인민위원회 그거 하지 마 못하게 하니까 좌익들은요 또 그냥 저항하면서 한 거야. 그래서 막 곳곳에 가가 강제로 뺏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뺏은 데도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뺏은 데가는 언제까지냐? 46년도 2월 달 됐을 때 대충 다 뺏은 겁니다. 그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좀 오래 한 데는 6개월 정도 하죠. 6개월 했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왜? 국민들 속에 너무나 좌익적인 사상을 온 국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다 퍼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46년도 7월인가 뭐 그쯤에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독립이 되면 어느 체제로 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그 다음에 자본주의 14% 이래 나왔습니다. 근 70, 80% 정도가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이게 오염이 돼버렸어요. 근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어땠냐? 끝까지 인민위원회를 폐쇄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군정이. 그래서 어떤 그 읍면동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인민위원장 올라와 가지고 축사하고 경찰서장 올라와서 축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았죠. 결국 어떻습니까? 제주 4.3 사태가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많은 피를 흘렸죠. 우리가 지금요, 마을이 좌파들이 장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험이 있는지. 6개월, 3개월, 4개월을 걔들이 있어도요 이미 많은 주민들을 오염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 지금 1200개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염하고 지금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과 자치경찰이 다 어울려가지고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이와 같은 지금 이상한 떡이 만들어지는 사회, 이게 지금 마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관심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되면 주민이 반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하부가 말초신경이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요 참 작년 3월부터 내가 책 쓰고 5월부터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모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조직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오히려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뒤집어졌다고 그랬죠.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지금 마을 운동입니다. 마을 운동.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 그쪽에 이제 자유마을이라고 지금 만든다고 3,500개를 만든다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우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3,500개 마을마다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한 1,000명이 그 마을 조직에 가담을 했다고 하면 1,000명 정도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한 3명씩 세포 단위로 나눠져 가지고 그 마을마다 소책자도 전단지도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가서 일도 도와주고 또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막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한테 오늘 지금 대한민국 또 우리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씩 알려준다면 그 읍면동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잖아요. 한 1,000명이 막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깨어날까요? 안 깨어날까요? 쉽게 깨어날 수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뭐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왜? 전국 단위의 모든 계속 순회 교육부터 이런 교육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전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사사시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내려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하는 방법을 한다면 이제 우리도 조직이 생기면 자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을이 우리가 되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아마 힘을 잃고 주민들이 깨어나면요, 이 모든 것은 생각보다 끝납니다. 빨리. 왜냐하면 지금 좌파들한테 속아서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한미군 철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주둔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90% 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저쪽에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왜 찍냐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런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줄 모르고 북한 체제로 가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주민들, 지금 유튜브를 봐가지고는요 안 보는 사람이 거의 90% 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깨우냐 하니까 마을에서 깨우면 됩니다. 그래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 마을이 위험한 것을 깨우게 되고요. 지금 제 소책자 마을로 간 체제 전쟁 그거를 이제 나눠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일 인기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호남 지역이 제일 인기가 좋대. 호남 지역이. 대부분 안 돼. 그쪽은 이미 프로 활동가들이 와서 마을을 다 장악한 터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바로 마을이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요 1년 동안 강의를 쭉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때로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들었고 정교조 출신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별로 저항이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깨우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성도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저는 믿음은 참 없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믿으면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4대째입니다. 그래도. 네, 4대째. 4대째고 우리 할머니가 1905년생이신데 할머니의 아버지가 교회를 2개나 세운 장로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프랑스 선교사한테서 이렇게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어머니도 뭐 이런 철야기도를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많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때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교회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내놓고 침 뱉으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다 침을 뱉고 갔는데 어린 유치원 국민학생이 그 침을 이렇게 소매로 닦으면서 나는 침 못 뱉는다 그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인민군이 그 나머지 다 죽고 초등학생만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어머니는 딱 그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만약에 침을 뱉으라 그러면 나는 침 절대로 못 뱉는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공산주의는 나쁘구나 하는 걸 그때 바로 이제 이 사상을 참 주입받았는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가보니까 아니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비난받는 건데도 그것도 몸을 사리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희생을 조금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과거 지금 신앙인들이 가졌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고 1950년 60년대 가난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그 추운 그저 마룻바닥에서 막 그 추위에 들들들 떨면서 세타 하나 걸치고 기도하는 그 추위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우리 앞선 분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토록 이렇게 나라 위기가 처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독교인의 자세는요. 지금 신앙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뭉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정도 이게 교단이 300 몇십 개가 된다는 걸 나는 듣고는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뭐 합동, 통합, 뭐 이렇게 몇 개만 알았지 300 몇십 개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진 게 무슨 교리적인 차이가 꼭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막 나눠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교단적, 교리적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작은 것이다. 일단은 이 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힘을 합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이렇게 흩어지고 서로 교리 논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전들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교회 그렇지만 저는 입을 잘 비난 안 합니다. 왜?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절대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그 단점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아.
김영삼 장로기 때문에 대통령 우리는 무조건 찍어준다. 그다음에 이명박 장로기 때문에 찍어준다.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투철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왜 교회 믿으면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그런 기준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발 이제는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장로, 집사, 권사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당을 장악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마을로 나와야 돼요. 지금 교회는요, 원래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예배 장소지 실제 전도하는 건 마을에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마을로 안 내려오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느냐고요. 옛날에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는 교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 다 파송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나 그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이제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그분들의 마음과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는 그들과 묶어가지고 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악의 무리들을 발로 마을에 추방하는 어떤 운동을 이제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교분리는요, 저는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죽이고 있는 족쇄, 쇠사슬이 지금 3개라고 봅니다. 3개. 한 개는 뭐냐?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는 이거는 만능의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거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가장 악독한 쇠사슬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을 어떻게 휙 뒤집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간섭 못하게 하는,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간섭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예수님도 정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모든 세계의 순교자들이 다 정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왜 정치에 대해서 간섭 안 하냐고요. 악의 무리에 대해서 복종하라고요? 그러면 김일성한테도 복종해야죠.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는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착해요. 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로가요, 왜 정치판이 까마귀 우는 꼴이 됐냐 하면 우리 백로의 선한 사람들이 정치를 멀리하고 그 있는 사이 바로 까마귀들이 그걸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까마귀 우는 꼴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회피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제는 정치 프레임을, 정교분리란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프레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죠. 그거는 헌법적 또 국가공무원법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여당, 야당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야당 안에는 뭐가 되냐? 반체제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종북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당을 지금 완전히 끌고 가서 앞으로 정권을 주면 북한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정치 중립이라는 그 법률적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했다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북한 체제로 가겠다는 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치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휴전선 사이에서요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 공무원들이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받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에게 월급 주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지켜달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렇게 돈을 받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 안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세력과 중립을 지켜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세력만 그거를 지키지 좌파 세력은 지키냐 안 지키냐 하면 안 지키는 거예요. 민노총도 안 지키고 정교조도 안 지키고 쟤들은 다 안 지키는데 누구만 지키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긍정하는 사람만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하면 안 지켜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프레임은 뭐냐면 새의 양날개론입니다. 새의 양날개론. 지식인들이 이 프레임에 많이 갇힙니다. 뭐냐면요, 새가요 오른쪽 날개가 있고 왼쪽 날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뭐라 그러냐면 우익이라고 그래요. 왼쪽 날개를 좌익이라 그럽니다. 날개 익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좌익,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새를 날아가게 하는 동반자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익과 우익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다. 그러니까 왜 우익은 대한민국의 좌익을 척결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동반자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의 경우를 가만히 비춰보니까 이런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새의 경우는 뇌에서 이렇게 뇌파를 쏴요. 날개 앞으로, 날개 앞으로, 날개 뒤로, 날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새가 날아가는 동반자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좌익과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야.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사람이 동반자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새의 경우와 나라의 좌익과 우익이 전혀 다른데 그거를 마치 같은 것처럼 비유해서 우리로부터 판단력을 혼란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 결함에 다 빠져가지고 이 심각한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북한으로 가겠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지식인들은 어디 있냐면 심판석에 올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말이야 편향되면 안 돼. 중립에 지켜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어느 한 편을 쓰면 되나? 이렇게 해서 중립을 딱 지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지식인들의 현상이 그건 목사님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판단 오류를 빨리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지금 뭐냐면 교수들이요.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어떤 세력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세력과의 지금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우파들은요 죽고자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 자유는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는 말이 있듯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는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선조들이
낙동강 전투에서 백마고지 전투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가 피를 흘려야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 이상의 뭐 짧은 어떤 선교의 역사 속에 이미 일제시대 때도 피를 흘렸고 6.25 전쟁 때도 피를 흘렸고 수많은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 이런 기독교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나의 어떤 낭만 또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 또는 나의 어떤 아주 삶의 풍요 또는 인맥 구축 이런 것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정신으로 예배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 한 걸 볼 때, 우리 지금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순교 정신이 필요할 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순교 정신을 가질 때 실제 이게요 피를 안 흘리고도 체제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사즉생 생즉사 이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좀 와닿지는 않았는데 사상운동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절감되게 와닿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삽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류재란이 일어날 때 그 사이에 모함을 해가지고 원균이라는 사람하고 이래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까지 내렸다가 겨우 정탁이라는 우의정인가 그분의 이제 변호로 이제 겨우 목숨만 부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러다 정유재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순신 아니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이제 이렇게 복귀를 시켰죠. 자, 그랬는데 이 전쟁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바꾼 그 전쟁이 뭐냐 하면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 자,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전쟁 1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다 해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준비를 다 해서 거북선을 만들고 대포를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게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가 그랬다. 이 정도로 성견지병이 있고 그 양반이 해군 출신이 아니에요. 정읍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통에 거의 해군의 전문가가 됐죠. 어쨌든 그러다 거북선 만들고 이제 그런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수병들이 한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무적 함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구속이 되고 이제 원균이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다 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 무적 함대가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뭐냐면 바람을 역주행해가지고는 안 가는 거예요. 왜?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젓는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투를 못하죠. 그래서 항상 순풍을 받으면서 가고 그런 거를 다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모함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이제 구속해서 하니까 원균이는 이제 자기가
그 고발한 그 명분이 있으니까 출동해 그랬더니 역풍을 맞고 출동을 했다가 거제도 부근에 가가지고요. 이제 칠전량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죽고 다 대파하고 남은 배가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순신 장군한테 12척의 배만 또 남겨진 겁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이제 명량으로 막 이제 배가 오는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앞에 두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명이 육군에 합류하라고. 그 12척 배, 뭐 200명밖에 안 되는 그 수병으로 어떻게 싸우겠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 사형언도까지 왕명을 거역하다 사형언도까지 받은 분이 또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감히 우리를 범접히 못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상류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군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왕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병법에 이르기를 작은 길목을 지키면 한 사람이 1000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명량고에 저 울돌목 있죠. 진도 있는데 그 작은 급물살인한 울돌목을 그 12척의 배로 지키는 거예요. 133척이 오는 배를 가지고 그거를 그 급류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막 충돌하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 가지고 결국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배는 그 명량해전에서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육지로 이렇게 합류하려고 했던 그게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서 바로 저 직산까지 올라갔던 일본군이 다시 후퇴를 하면서 이제는 전쟁은 후퇴로 가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12척의 배. 그렇지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어떤 결연한 어떤 전쟁의 의지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임진왜란을 종결시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120명도 아니고 지금 10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마을을 장악하겠다는 울돌목을 장악하겠다는 정신으로 싸우면 그거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120명도 아니고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서 족쇄에 갇혀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풀어헤치라고요. 족쇄를 풀어헤치고 쇠사슬을 풀어헤치고 이제는 마을로 내려가라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마을을 살리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교회 때문에 마을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건 곧 온 마을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좌파 악독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좌파를 물리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방어적 기독교 그런 걸 가지고 세계 전도를 하면 앞으로 유럽 교회 살리고 미국 교회도 살리고 앞으로 중국도 기독교 국가와 북한이 해방됐을 때 바로 그 북한 주민 속에 반공적 기독교를 통해서 주체 사상을 해독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이 아니고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을 전쟁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